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 특파복이라는 주제로 대전교육 현장에 오랜 시간 학생들이 진로와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해 오신 대전 복수고등학교 김태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태호 선생님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지원단으로 활동하시며 수많은 학부모, 학생 상담을 통해 고교학점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와 보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김태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 복수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네, 비 오는데 오시기 참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신 걸 보니까 아마 중상 학부모님 또는 중학교 학부모님으로서 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마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과정과 또 현장에서 진로진학지도를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안내드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 역시 올 초에 이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이 고교학점제를 현장에서 직접 또 마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좀 바라보셔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타이틀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과연 이 우리가라는 말을 써도 될까? 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고요. 또 중학교 2학년 학부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한 반에서 하나의 시간표로 보통은 교과 수업을 들으시고 학교 생활을 보통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자기의 진로학업 설계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 진로 적성과 꿈과 희망을 찾아가길 바란다. 이것이 어쩌면 고교학점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실 맨 밑에 있는 이 한 문장입니다. 학생이 선택하고 학교가 기록하고 대학이 그 기록을 읽어나가는 과정, 이것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겪어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는 중심이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고교학점제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의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하나의 실행체계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50분 수업, 개중에는 아침 0교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8교시, 9교시까지 방과 후 예전에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그런 보충 수업을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고교학점제의 요점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학업 설계를 토대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아이의 성장이 추후에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되어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학습자 주도성 또는 학생 주도성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요점은 이제 더 이상 공급자인 학교나 교육청의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가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92학점이다, 출석 기준이다, 성취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지금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그러면 192학점을 보통 어떻게 이수하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32학점씩 해서 총 3학년 2학기까지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이 192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예전에는 수업일수라고 했죠.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학점이란 건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학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16주차 동안 아이가 받게 되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학점이라고 하면 16주차 동안 주에 2시간씩 수업을 듣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기준과 성취율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단순히 졸업 이수학점인 192학점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기본 학력의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기준, 과목당 출석 일수의 3분의 2를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과목의 성취 기준, 성취도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이상 충족했을 때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지점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성취도 평가라는 말을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대부분 거기에 A, B, C, D, E가 쓰여 있는 걸 보셨었죠. 고등학교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면서 기존에는 등급이라고 했던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성취도 A, B, C, D, E도 아이의 대입에서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였고요. 계속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목 선택입니다. 과목 선택이라 하면 어머님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권장 이수 과목이다 또는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들으라고 안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관점을 바꾸셔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따로 선택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 공통 과목을 토대로 저희가 아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또는 공통영어처럼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처럼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아이의 기본 학력을 갖추는 것이 이 고등학교 1학년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학년부터입니다. 2학년부터는 이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수하게 되는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확정은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에 확정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5월부터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안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안내하고 가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학기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걸 2학년 1학기에 이수를 하고요. 2학년 2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이수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선택을 이수하고 보통은 3학년 2학기 융합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택하게 되는 이 과목들이 아이들마다의 시간표와 또 아이들만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내년에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났을 때 5월 달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아이가 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분명히 과목 선택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목 선택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저한테 첫 번째 얘기는 아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나는 너의 아빠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는 집에서도 선생님인 척 하니까 난 안 알려줄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건너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자연과학 계열의 과목을 이수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와이프를 통해 제 3자적 입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님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듣는 과목들 또는 언론 매체나 또는 유튜브에서 홍보가 되는 과목들을 꼭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 부모님들께서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만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의 자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오면서 딸아이 얘기 아침에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너 얘기 오늘 좀 해도 되니? 그랬더니 언제나 아빠가 내 허락 받고 있어 하더라고요. 네,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지난주에 딸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적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아내가 이 성적표를 먼저 보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멘붕이 왔더라고요. 아내 눈에 보였던 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 원점수와 그리고 뒤에 있는 석차 등급만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익숙한 것이 사실은 숫자세요. 몇 등급을 받았대, 뭐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대 이런 얘기는 익숙하시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성취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다 아셔야 됩니다. 1학년부터 이제 성적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중학교하고 가장 다른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중학교 때는 성취도만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석차 등급이 같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취도라는 것은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이고 등급은 학교 내에서 줄을 세워서 그 줄 안에서 어떤 그룹 안에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았던 건 성적표에 1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예상은 했거든요. 저희 아이는 영민하진 않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정말 좀 이따도 얘기 또 드리겠지만 150명밖에 안 되는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그게 먼저 이해가 갔어요. 근데 아내 눈에는 숫자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데요. 부모님들, 제가 지금 등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에서 1학기 첫 중간고사와 1학년 1학기 말에 성적표를 보실 때 아이 앞에서 절대로 한숨 쉬시면 안 되십니다. 한숨 쉬면 아이들은 알아요.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 다 잘하고 싶은 마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없는 친구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이라는 속에서 아이가 느껴야 되는 고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한숨보다는 낮게 밖에 나가셔서 운동장에 소리를 지르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이가 혹시라도 석차 등급이 2등급, 3등급이어도 이 성취도가 A가 아닐 수도 있지만 B나 또는 A가 나오는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학에서도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도와 등급이 어떻게 매칭되고 있는지를 근래 대학들은 보고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즉 아이가 2등급이어도 성취도가 A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학교는 등급이 1등급이어도 성취도가 B가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취도는 학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의 상황과 수강자 수, 교과목의 난이도를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고정 분할이라고 해서 90점, 80점, 70점처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정 분할이라고 해서 학생 수준에 따라 점수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중학교를 생각하시고 90점도 못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 성취도가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이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얼마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전과목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등급 대전관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입니다. 이 얘기는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보통 안 넘습니다. 물론 8명, 10명이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학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석차 등급의 평균은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 아이가 1등급이다 이거보다는 이 성취도라는 것이 A와 B 사이에서
등급이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것을 이제 대학들에서는 성취도도 대학 평가에서 학생 평가에서 반영한다. 이게 2028 발표의 요점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언론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돼서 두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 못 간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간에서는 올 1등급도 너무 이제 범위가 10%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성적의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척도 이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 자가 바뀐 것이지 이 자체가 아이들에게 후회적거나 또는 좀 더 변별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로 9등급제에서 3.6 정도라면 어머님들 지금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반에서 예를 들어 한 25명 중에서 한 7등에서 8등 정도 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 때는 나름 잘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시군요.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다 훌륭하군요. 저희 아이는 반에서 7등, 8등에 오면 아빠 나 잘했지 했던 아이였는데 부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이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 3.6이라는 것을 작년 대입 결과를 보시면 충남대학교 컴퓨터 인공지능학부의 교과 사례에서의 70% 컷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에서 한 7등 정도는 3.6등급 정도가 9등급제에서 충대를 갖구나 해요. 근데 이걸 5등급제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등급 정도 수준으로 간다. 이 얘기는 자가 바뀌었고 이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자가 좀 더 촘촘해진 것이지 아이가 좀 더 성적을 받기 유리하거나 또는 이게 아니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년에 가셔서도 아이가 혹시라도 저처럼 성적표 일이 없다고 좌절하시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시는지를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한밭대학교 사례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4등급 되면 9등급제에서는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친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5등급제로 오면 2.5에서 2.6 사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아이들의 성적 행심은 지금의 풍토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2학년 1학기나 2학기까지 성적을 보고 나 정식 파이터 해야지 나는 수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의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성적이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히 기회가 더 열려 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힘든 건 아닌가요? 물론 맞겠지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책임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출석 일수, 수업 일수 3분의 2와 성취도 40%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학생이 주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부나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어떤 기본 학력은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저희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아이가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앞에서 보셨던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과 성취도 40%라는 기준 두 가지를 본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대부분 여기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아이들이 요새는 출교를 굉장히 신경을 잘 씁니다. 어머님들 중학교 때 혹시 자녀가 질병 결석을 많이 했거나 혹시는 또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조퇴가 많은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수업 일수라는 것이 아이의 성실도와 또 대학에서 볼 때 아이가 수학, 즉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왜 응원의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 받나 봅니다.
집에서 맨날 질타와 혼내기만 했더니 저희 아이가 듣고 싶었던 격려를 제가 여기서 반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부분이 이 대입일 겁니다. 지난 4월에 이 2028이라고 해서 지금의 2학년들의 대입 시행 계획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절차에 따라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능이 바뀌었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탐론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수능은 선택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수학에서는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과탐이나 사탐에서 뭐 물리와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의 2학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공통으로만 봅니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통합과학과 통합사학은 사회의 경우에는 1학년에서 배운 공통 과목이 수능의 출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학교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의 내용은 중학교 3학년의 이 계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즉 중학교 3학년에서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공통수학을 좀 더 접근하게 수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물론 선행학습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을 선택적으로 볼 과목들을 골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신 5등급제입니다. 이 내신 5등급제 때문에 변별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대학들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기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눈여겨보겠다. 이 기록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직 좀 낯서실 텐데 저희가 쓰는 말로는 세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과 세특이다라는 말 또는 참체 기록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기록들에 대한 부분이 3년간 어떻게 누적되어 가는지가 학생이 어떤 대학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내신이 5등급제로 되고 통합형 수능으로 되다 보니 대학에서 고민하는 건 학생들을 과연 변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이 권장이수 과목, 대학별로 발표하고 있는 이 권장이수 과목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도 대학 입학에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권장이수 과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제 아마 배대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학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떠신가요? 요즘 이제 자녀분들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 확실히 세대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부산 환경부장하고 담임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참 많이 했었다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근래의 친구들은 물론 저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래 친구들은 어려운 거는 제가 굳이 이걸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라는 물음을 좀 더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에 준비될 때 준비가 생각보다 미진해서 준비가 대학 입학에서의 다양한 전형들을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자기가 듣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목에서 자기만의 질문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세특이라는 거에 진로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대학들이 선호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근래 대학들은 그 과목의 성격에 맞게 아이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지를 굉장히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과목에서 아이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학교의 기록으로 쌓이면 대학에서 이 기록들을 읽는 구조다.
따라서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민되시는 지점 중에 하나는 과목을 선택하면 못 바꿉니까? 라는 질문들을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교육청의 지침사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서 아이가 어떤 계열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를 자꾸 찾아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는 길에서 몇 가지 또 장치들이 더 생겼습니다. 예전 버전으로 말씀드린 무전공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공자율선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동안 대학교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걸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1학년 때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출발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현장에 있다 보면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맨날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대학에서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셔서 이 전공자율선택제라는 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모든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서울권의 많은 대학들이 이 전공자율선택제의 인원 비율을 일정 수 20%까지 확보하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계약학과라는 말이 있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머릿속에 계약학과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반도체 관련이실 겁니다. 아주 핫하죠. 그렇지만 이 계약학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가 있고요. 조기 취업형의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대학에 들어갈 때 아예 기업체하고 취업을 전제로 들어가는 계약학과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요새 뭐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학과라는 게 첨단 분야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가장 핫한 게 지금 지역의사제죠. 안타깝게도 대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고 자란 학생들은 이 지역의사제 중에 광역권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료권과 광역권이라고 있는데요. 광역권은 대전의 경우에는 광역권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또 최상위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아마 조금씩 알아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직은 광역권이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올해 처음 이제 지역의사제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성적들이 어떻게 될지는 올해 좀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줄 세우기라는 석차 등급의 중심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늘어났다. 이것이 제가 이 안과 말의 변화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선택. 작년 11월로 넘어가는데요. 딸아이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왔었습니다. 아빠, 사인해. 뭘 사인해? 이거 지망 쓸 건데 아빠는 사인만 하면 돼. 아니 1지망부터 5지망까지 했는데 아빠는 상의 안 하니? 엄마랑 상의 끝났어.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좋은 학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지.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동일합니다. 과연 이 인원수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 학교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는 어떻지? 이 학교는 아이들의 대입 성적은 어떻지? 이런 고민이 저도 충분히 있었지만 아이가 일지망을 쓸 때 자신 있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활을 바꿔보고 싶다. 자기는 그래서 공학보다는 나는 여고에서 한번
내가 한번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했고 뒤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후회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데려다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쫑알쫑알해요. 오늘 아빠 우리 학교는 뭐를 했고 아이가 달라진 점이 그거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만족하니까 그 짧은 5분 동안 자기 학교 생활 얘기하는 모습에서 그치 성적만 중요한 건 아니었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뭔가 허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원서를 쓰셔야 되는 학부모님들 입장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전에는 정확하게 6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통신고등학교나 산업정보부를 제외하면 아마 선택지는 크게 60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님들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가 더 좋은 학교냐, 완벽한 학교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무대가 어딘지를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개의 무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반고를 많이 진학을 하겠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공부나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로 많이 지원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대학 입시는 어때요? 학년부장을 하면서 제일 연말에 많이 전화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저 중학교 학부모인데 이 학교는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이 학교는 의대 몇 명 갔나요? 질문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항상 제가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자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아이인가요? 저는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어떤 대입 결과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 정말 중요했던 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가 비교적 뚜렷하다면 직업계고라든지 또는 일반고에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일반계고를 가서 이 고교학점제와 전공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중에서 심화나 자기주도 학습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자사고나 자공고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자공고나 자사고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내신의 경쟁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다는 점도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완벽한 학교를 고른다는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판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합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출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저희 아이를 또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제가 부탁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학교에서 아파요. 아빠한테 전화하지 마,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안 받을 거야. 팔이 부러졌고 다리가 부러졌고 한다면 학교에서 널 병원 데려가실 거야. 그리고 아파도 학교에서 버티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조금 몸이 안 좋다고 병원 가서 진료 확인서 내고 몸이 오늘 안 좋아서 여성 결석을 쓰고 이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어. 중요한 건 너가 어떤 마음가짐인지가 중요하고 고등학교에 중요한 건 버티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통합거리를 생각해서 항상 잘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물밑 작업으로 제 아이가 가려고 했던 이 5개 학교의 개설 과목들을 쭉 눈여겨봤거든요. 뒤에서 사이트를 안내해 주실 건데요. 이 개설 과목들을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수능 과목들을 우리 아이가 다 충실히 이수할 수 있는 학교인가. 예를 들어서 수능에 들어가는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문학이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다 이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수, 미적, 확률 같은 거를 다 이수할 수 있는 구조냐. 이걸 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 사회나 과학 계열에서 아이가 선택권이 몇 개까지 주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으로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고급 과목이다, 무슨 실험 과목이다 깔려있는 학군이 아니냐가 선택의 1순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열이나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들으실 때도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학습 분위기라는 것은 제가 속단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아마 인근의 학교들의 어떤 주변 지인분들이 다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연합 분위기는 어떤지는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또 수능형이냐 또는 학교의 내신 중심이냐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성적표를 제가 아직도 확인 못한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죠. 첫 번째는 3월 모의고사 성적표와 두 번째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고사 학교 성적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왜 모의고사 성적표는 안 갖고 오니? 그랬더니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 나는 내신형인가 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말 성적표를 받았는데 내신형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는 왜 네가 수능형이 아니라 내신형이라고 생각했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빠 나는 수업 시간이 참 재밌고 정리하는 건 좋은데 낯선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아직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경험을 제가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중심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서 모의고사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학교들도 있겠죠. 아이가 적용력이라든지 문제 푸는데 부담이 없는 이런 부분도 한번 아이 성향을 좀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희망 배정 60%와 그리고 지리 배정 40%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일지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본다는 것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라보다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도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정말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를 좀 몇 가지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간에는 처음에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뀔 때, 드디어 이제 기회의 땅이 열렸고 아이들에게 정말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는 아이들이 힘들었던 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상대평가가 주는 무게 자체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협력자가 아니라 여전히 경쟁자로만 봐야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받는 이 등급이라는 숫자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차 등급을 보는 관점에 하나 더 더하셔서 우리 아이의 성취도는 어떤지를 보시는 관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신다면 아쉬울 수 있는 이 석차 등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험의 공포. 네. 이 학원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체적인 학원을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공시되었던 자료에서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실제 작년에 학업 중단을 실제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교육부에서 바로 반박 기사도 나왔었죠.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를 보고 자기의 등급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정말 더 늦기 전에 자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실제 2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작년에 아무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들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시험이라는 자체가 너는 이 정도 수준이야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지를 꼭 같이 생각하는 일종의 진단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적표를 가져오고 저는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학기말 성적표를 받았는데 저희 딸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첫 마디가 참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오더니 아빠 미안해 라는 첫 마디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푼수같이 우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왜 눈물이 왈칵 났냐면 저 아이가 저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은 못했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였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나 이제 중학교 생활에 청산하고 난 고등학교에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주는 공포에서 아이들은 절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해서 아이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고2 마찬가지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5월부터 이제 과목 선택이라는 이제 압박이 아이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출발하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30%가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빨리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과 권장이수 과목이라는 게 대학에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야 저 대학을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 여름방학이.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연계열이다, 인문사회 계열이다 어느 정도는 계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학과까지 정하는 관점보다는 자연계열인지 또는 인문사회 계열인지 의료공공계열인지 이런 분야에 맞게 아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게 내년 1월 1학기에 아이가 느껴야 될 부담을 좀 부모님께서 같이 짊어져 주시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저희 딸과 요새 제가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아빠 하는 직업은 어때 보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빠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참 좋아해. 왜 좋아? 아빠는 세 가지 때문에. 하나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픈 사람을 안 만나도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아이들이 악해도 범죄자만큼 악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아이는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럼 아빠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미술 선생님 어때? 걸렸더라고. 그래 좋다. 그러면 미술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가는 편입니다. 꼭 너는 요새 취업이 잘 된다더라, 컴퓨터로 가야 된다더라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아이에게 대답을 유도해가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시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건 많이 느끼셨죠. 고등학교에서도 압박이 굉장합니다. 보통 한 학기에 10과목 정도를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러면 과목당 수행평가가 하나씩만 해도 10개인데 중학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수행평가명이라든지 이 수행평가를 토대로 교과 세특이 작성되다 보니까 세특의 구조라든지 방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밤을 새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왜 저 아이는 자지 않고 뭘 저렇게 들여다볼까라고 할 때 혹시 수행평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수행평가가 교과 세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가 수행평가를 그냥 제출하고 끝내지 않고 이것을 포트폴리오처럼 항상 찍어서 갖고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1학년에서 2학년에 3학년을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아이가 계속 확인하고 기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학기 중에 반드시 수업 중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좀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론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본다면 성적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부모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술, 체육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3학년 1학기까지는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 보는 융합선택 과목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대전의 한 90% 학교가 3학년 2학기에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들이 열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취로만 나오는 과목들이고 3학년 1학기까지 아이가 이수합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일반 선택은 2학년 1학기, 진로 선택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융합 선택은 3학년 2학기 보통 개설되고 아이가 이수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성적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석차 등급만 보는 게 아닌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취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충남대학교가 지금의 3학년까지는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석차 플러스 성취도도 반영합니다. 즉 성취 등급에 대한 점수가 50%가 있고요. 그 다음 성취도 A, B, C, D, E에 대한 점수가 50%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조금 아쉬워도 이 성취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아이가 잘 받은 과목을 활용해서 성적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매칭해서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대학교나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석차 등급만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교들이 성취도도 같이 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과목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차 등급입니다. 석차 등급을 어쨌건 잘 받으려면 인원수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압박에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딱 봉착해버리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권장 이수 과목을 이수 못할 가능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기록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대로 좀 생각하시겠죠.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피하기보단 도전하는 성향이 좀 필요하겠고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좀 더 적극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인원수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관계가 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전 진로진학 TV라고 유튜브가 있는 거 아세요, 아버님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전의 학생들, 대입지원단 선생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했던 이 발언들을 몇 개 따오면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선행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중학교 3학년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벌써 미적 1, 2가 끝나고 확률과 통계 대수가 다 끝난 학생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일반 선택계에 해당하는 물리, 화학, 생물과학도 이미 다 공부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과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 고등학교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시험은 보통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양과 깊이가 방대합니다. 중학교의 습관을 못 버리면 첫 시험부터 저희까지처럼 좌절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행평가가 5, 6월에 밀려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분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절 닮아서 예뻤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년 한 학기를 지나더니 아이가 15kg가 지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아이한테 항상 이 고등학교 생활이 결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이런 자존감을 높여주실 수 있는, 마음이 안 들죠. 아침마다 곱게 화장한 딸내미를 보면 바로 화장실 가서 비누를 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마다 저 스스로를 보면서 어쩜 넌 이렇게 예쁘니, 화장을 참 잘했구나, 오늘 너의 볼터치는 완벽해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부탁해요. 아침에 나가는 아이한테 절대 질책하지 마라. 하루를 망친다.
아이는 웃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요.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에 그렇게 활발하고 즐거웠던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건 절대 아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감당해야 될 무게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좀 생각하셔야 될까요? 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선의로 하는 세 가지 실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숫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야, 옆집에 누구 언니는 이번에 영어를 1등급 맞았대더라. 그 할머니 좋대더라. 아이는 속상합니다. 엄마 친구 딸은 이번에 서울대를 갔다더라. 아이는 좌절합니다. 저희 집은 금기어입니다. 옆집 누구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보다는 너 혹시 수업 중에 뭐가 좀 궁금했어?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랑 제가 국어교사다 보니까 가끔씩 아침에 차를 타다 가다 보면 교수님 전 대략은 아니까 배우지 않아? 그럼 아빠가 또 어떻게 알아? 알지? 그러면 너는 거기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동의해? 그럼 아이가 막 조절조절 얘기를 합니다. 그치, 사람이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어. 국어 시간에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런 걸 좀 더 궁금했으면 좋겠어.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편인데요.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짧게 3분만 해야 된다. 그걸 좀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 커서 뭐가 될래? 재촉하지 마시고 아이가 정말 뭐가 궁금해하는지 정말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호흡이 기셔야 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할 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아이의 언어로 아이를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야, 엄마 때는, 아빠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았어. 그건 어른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맨날 손에 들고 사니? 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탈출구일 수도 있으나 핸드폰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다. 저희 집은 무조건 학교 끝나고 핸드폰은 다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제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몰래 핸드폰을 보는 것도 제가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읽어야 될 활자를 보는 것이 먼저지 시각자를 보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좀 규칙을 만들어 가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크게 두 개인데요. 옆에 있는 이 고교 교육과정 한눈에는 좀 이따가 아마 배대범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어디가 사이트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오시죠. 적어도 이 어디가에 있는 내용들은 대교육,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화되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대전 진로진학TV라는 유튜브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는 넘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켜보기 단계죠. 그리고 3학년 이제 마지막 겨울 동안은 저는 앉아있는 엉덩이 힘을 기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던 저희 딸아이도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는지는 몰랐지만 앉아있는 연습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야만 고등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1학기 내내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먼저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고1 여름방학을 지내면서는 정말 이제 아이의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흐름에 대한 것만 오늘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이 무의미하진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사실 저한테 쓰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요. 학생이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 선택을 강요하지 마시고 학교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이건 왜 이렇게 안 써주세요?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학생이 선택하고 학교가 기록한 건 대학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가기 때문에
그 기록의 힘을 또 아이의 힘을 학교의 노력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좋은 학교, 나쁜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다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학교가 완성되어 있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질타보다는 정말 이 구조 속에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계신 학부모님들 옆에 자녀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테고 알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다음 주는 또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과 또 설명회를 해야 돼요. 여기는 정말 순한 맛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여기 온 관점은 정보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제 알아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빨리 드시면 취하고 너무 빨리 먹으면 탈난다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알아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만 계속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1타 강사님입니다. 진로 진학을 고려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충남고등학교 배대범 선생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고등학교 교사 배대범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네, 좀 올라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잘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까 앞서서 저희 복수고등학교의 김태호 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부장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엄청 자상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각색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실제로는 되게 자상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직 저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아직 7살이랑 5살이어서 사실 약간 남일처럼 느끼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저의 육아 선배님들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은 거는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미리 자상하게 잘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방금 그 강의해주신 김태호 부장님은 저희 대전광역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 회장님이시고요. 제가 총무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의 발언으로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래서 사실 뭐 그러시진 않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왜 오셨을까? 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직접 여쭤보는 게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몇 개 물어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잘 웃어주셔가지고 이제 호의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신 이유가 뭐가 제일 궁금해서 오셨어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고교학점제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저희 때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아이를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답변을 미리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너무 정석적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논리정연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손까지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장사님. 아니 입시 설명회라고 해서 학원들에서 하는 데를 좀 다녀보면 갔다 와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무거워지고 내가 늦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교육 쪽에서 주관하는 이런 교육을 연수는 어떤 답을 줄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담감이 상당하네요. 저 그러면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 큰일 났네. 예. 어쨌든 그쪽에서는 아주 뭐 좋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땠나요? 아, 좋았다고요? 그럼 그보다 더 좋게 해드릴게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제 두 분께만 여쭤봤는데 불안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될 우리 아이가 첫째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둘째이신 분은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의미 없는 걱정이었구나. 보내보니까 거기서 걱정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네. 첫째이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시고요. 네.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고3 담임입니다. 충남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고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예. 주는데 가장 많이 질문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첫째인 학부모님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고 둘째인 학부모님은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거든요. 진짜 상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선생님. 다른 분 상담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신하고 모의평가 성적 나오고 보면 대충 어디 갈지 다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운명은 여기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걸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고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드린 이유가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모두 서울대를 보내겠다고 아니면 의대를 맞다고요? 아니라고 제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의대를 보내고 싶다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신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저 학부모님 상담했을 때도 그런 학부모님들 거의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몰라서 내가 정보를 몰라서 자칫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상담하시고 이런 연수를 찾아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으실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늦게 와주셨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의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게 지울 수 있게 오늘 학부모님들에서의 그 역할 100% 우리 아이 100%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진로에 따른 계열 선택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 없겠죠 대부분 없는데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게 대학의 학과랑 어디랑 연결되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좀 고등학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몇 개월 후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태우 부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2028 대입부터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부터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본다는데 그렇게 무슨 과목을 선택했다는 걸 본다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이 뭐고 그 교육과정 플랫폼을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럼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이고 좀 요약해가지고 잘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지키시기 때문에 자 일단 진로에 따른 이제 계열 선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쭉
진로에 따른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계열. 그러니까 진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뭐 수백 가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룹화 시켜야 되겠죠. 그룹으로 묶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있는 장에서는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 이제 문과라고 흔히 불렀죠. 문과에 해당되는 계열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는 이과에 해당되는 계열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과에 해당되는 계열이 뭐가 있지? 첫 번째로 이제 경제 경영 있는데, 여기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경제학부, 뭐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부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대부분 대학에 무슨 학과를 갈래? 라고 물어보는데 정확한 명칭이 그 대학의 모집단위라고 합니다. 모집단위.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요거를 최소 단위로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집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회과학 계열이 자 무엇이 있을까 보면, 사회과학 계열은 가장 많아요. 이 문과 대학들 중에서 사회과학 계열 보면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등등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학 계열, 자 인문학 계열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굉장히 고고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쪽에 의외로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문 계열 쪽도. 그래서 국어 국문, 뭐 영어 영문, 뭐 중어 중문부터 해가지고 역사학과, 철학과, 고고 미술사학과, 종교학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술체육 계열 쪽은 이제 공연 예술학과, 연극영화과, 스포츠과학과, 체육교육과 등등, 음악, 미술, 연기, 그 다음에 체육 이런 것들이 이제 모집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과 이름, 그러니까 모집 단위 이름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계열이 공학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공학 계열은 무엇이 있느냐?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화학생물공학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아까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반도체 공학과나 시스템 반도체학과, 이게 계약학과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바로 그냥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학과들이 이제 있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학과다 이런 곳은요 의대보다 몇몇 의대보다는 입시 결과가 더 높습니다. 포트라인. 예. 그래서 높은데, 예, 어쨌든 이 주식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마음 좋지 않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회사 이름 얘기하다가 제가 참았어야 돼. 죄송합니다. 아, 생각이 나죠. 다들 저만 안 좋을까요? 다들 좋으세요? 네. 다들 안 좋으세요? 아, 같이 힘내시죠. 그럼 죽기 전에는 모르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쪽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공학은 뭔가를 저희가 배워서 응용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연과학은 이제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물리학과나 화학과 이런 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컷을 좀 본다면은 좀 자연과학 쪽이 공학 계열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건 좀 경향이 있고요. 의료 생명이 가장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의치한약수라고도 하죠. 앞에 줄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간호도 있을 거고, 특히 여학생들은 간호학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의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이런 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음 들어본 대학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나 한국예술종합학교나
근데 유명해서 처음 들어보진 않으실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이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대전의 자운대로 옮긴다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당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그 2028학년도 입학생부터 통합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뉴스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기부를 해군사관학교로 도배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저희가 그래도 남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고2 학생들이 사실 처음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되고 이걸로 대입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 처음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 정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데이터를 저희가 잘 활용해가지고 소중한 데이터들 어떤 친구 성공되고 어떤 친구 실패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데이터를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고를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경제, 경영이나 사회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나 사실 다죠 다. 웬만한 곳에는 일반고, 자율고가 다 적합하고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 쪽에서는 특출나요. 그럼 이제 과학고 이제 그 다음에 인문학 특히 이제 어문 계열 쪽에 그다음 사회과학은 조금 약할 수 있고요. 특히 어문에 굉장히 강하게 재능이 있거나 그쪽에 가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외고를 또 고려해 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대입을 보면은 좀 이따 성적표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 학교별로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대학에서 아예 안 보진 않거든요.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진짜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제 과학원 외국 가서 2등급 맞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일반고를 보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까지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제 과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등급이 미산출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들이 지금 적혀 있는 과목들인데 뭔지 제가 좀 이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걸 가져온 이유는요. 저거 빼고 다 산출돼 등급이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신 경쟁이 쉽지는 않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독서와 전문부터 시작해서 통합과학 1, 2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고 있는 수능 과목에 비해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내신 변별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찌됐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처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내신 변별도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범위를 가지고 지금 통합 사회나 통합 과학은 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2, 3학년 때 배우는 사회랑 과학 과목이 수능이 출제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은 1등부터 9등까지 변별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금 우려가 크죠. 크다 보니까 쉽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평가원에서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내도 욕을 먹고 어렵게 내도 욕을 먹겠죠. 평가원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여론의 질타를 받을 거면 그래도 변별은 하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질타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거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번 봐준다는 거지. 수능을 한번 치러주니까 만약에 어렵게 나왔으면 다음 년도 쉽게 나올 거고 또 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년도 어렵게 나오니까 건너뛰기를 잘 하셔요. 홀짝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향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교과라고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나 자율고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과목들을 국가에서 만들어준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맨 왼쪽에 공통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나오네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일반 선택은요,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확정하기 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 학생의 진로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자연공학 계열인지 인문사회 계열인지 이 정도만 정해져도 됩니다. 그렇게 좀 정해졌을 때 선택을 해서 좀 들으면 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융합 선택은 대부분 이제 3학년 때 편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과목들을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과목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요,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독서와 전문 문학, 화법과 언어,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원, 영어2, 한국사 1, 2, 통합사 1, 2, 통합과학 1, 2 여기까지가 수능 출제 과목이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는 사회랑 과학을 3회만 볼래요 이게 아니라 이제 모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학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칠이 안 돼 있는 과목들은요, 다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라색인 과목 있죠? 보라색인 과목이 지금 국수형 사과 과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9과목이 등급이 안 나옵니다. 요것만. 그래서 등급이 미개제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만약에 선택분에 넣어놓고 학생들에게 골라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학생들이 서로 다 이거 고르려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요. 그래서 서로 다 이거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른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등급이 산출되는 걸 감수하고 과목을 선택했는데 다 도망갔어, 이쪽으로 아이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수형 사과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채용예술 쪽으로 넘어가면 채용예술에 해당되는 요 과목들은요,
등급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와, 이게 등급이 산출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술과정 정보, 그 제2외국어 한문은 다 등급이 산출됩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이쪽은 다 등급이 산출되고, 이 교양 과목들 있죠? 진로와 직업부터 시작해서 뭐 논술까지 이 과목들은요, 성취도도 없어요. 아까 성취도라고 해서 뭐 A, B, C, D 있다고 했었는데, 이 체육 예술은 그 중에서도 ABC만 나오고, 교양은 그마저도 나오지 않아요. 이수했냐 미이수했냐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이수 미이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수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 여부예요. 출석 여부. 예. 이게 미수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학교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고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목이라고 해서 그러면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편성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율고등학교에서 많이 조금 가져와서 편성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가져오지는 않고요. 자, 과학계열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과학계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학고등학교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어점 국제계열이면 뭐 외고나 국제고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과학고에서 그러면 수학, 과학,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과목에는 이런 과목들을 이제 특수목적고에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고에서 이걸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과학고에서 일반고 과목을 또 가져다 쓸 수도 있겠죠. 예, 아까 그 보통교과 앞쪽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벽은 없지만 주로 어떤 과목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일반고, 자율고, 또 과학고, 외고가 그 자신들의 그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목적고등학교 과목들은요, 전부 등급이 산출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요. 예,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 과목 이수하면 등급 산출 안 된다고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등급이 모두 산출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제가 열심히 개발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요, 지금 대전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입학을 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과목을 미리 선택해보면 좋을지를 시뮬레이션에 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혹시 지금 뭐 시간이 되시면 QR코드를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 이제 교육과정 지원단에서 같이 함께 개발을 했는데, 요 개발할 때 또 이제 장학사님하고 장학과님들께서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개발을 하게 된 목적 자체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에 접근하기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꾸 불안감이 더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접근성을 높이려고 이거를 다 모아놔야겠다. 이걸 모으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고등학교를 검색해서 거기서 진짜 조그만한 메뉴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뭐 어쩌고 뒤에도 점점점 보이지도 않아. 그걸 눌러서 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PDF가. 그거를 중간에 스크롤을 한창 내리면은 편성표가 나와요. 안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학교 홈페이지를 다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어느 게시판인지 또 찾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미로 찾기처럼. 제가 이걸 학부모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독장 터지는 거예요. 이걸 다 언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모든 고등학교 후보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저희 대전이 유일무이합니다. 현재. 예.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학부모님이 내준 세금만큼 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예. 저희 그 지원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만들 때 AI를 좀 도움을 받았죠. 네, 코딩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요거를 지금 같이 한번 제가 접속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광고를 하자면, 아이고, 이걸 다시 들어가 버렸네. 네, 잠시만요. 광고를 이제 하자면 이제 구글에서요. 이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 사이트가. 잠시만요. 자, 이게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사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QR 코드를 잊어버리시더라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맘카페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거 전 버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 폐쇄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 혼란이 있으실까봐 폐쇄했는데 이게 또 제가 뭐 본의치 않게 이제 듣게 되는데 어떤 맘카페에서 예전 사이트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는 감사한데 이제 오늘 새롭게 또 아셨으니까 이 새로운 사이트를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맘카페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빨리 퍼지더라고요. 막 조회수가 엄청 늘어나고 이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학교 편성표 보면 좀 그러니까요. 충남고등학교 편성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 입학생이죠. 내년에 입학하니까요. 요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업데이트 다 시켜 놓을 겁니다. 저희 대전이요. 전국에서 정말 빨리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빨리 받고 있어요. 네.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과장 광고가 진짜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요. 한번 사이트 쭉 둘러보시면요. 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 하나 찾기가. 그래서 저희 대전이 진짜 제일 빨리 보실 수 있고 이 편성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학교 유형도 나와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급수도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충남고에 들어갔는데 1학년에 몇 반까지 있는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12반까지 있다. 그리고 이 교원 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수예요. 그러니까 77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군이 있는데 교과군은 이제 과목들을 좀 큰 틀에서 묶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과목명, 과목유형, 과목유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이렇게 있고요. 기본학점은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시간, 4학점 일주일에 4시간 수업 들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수업을 받아야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정해놓은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3학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5학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교 지정이냐 선택이냐 이렇게 구별을 또 해놓는데요. 학교 지정은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학교에 오면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학점이 배정이 돼 있고요. 1학년은 보시면은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들 이수 안 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 이거를 지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교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음악이랑 미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학기교차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음악하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학교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반에서 12반까지를 동시에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1반에서 6반까지만 음악을 듣고 7반에서 12반까지는 미술을 듣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반대로 바꿔서 1반에서 6반까지는 미술 수업을 하고요. 7반에서 12반까지 음악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 수가 이게 뭐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상황이 대부분 안 되다 보니까 학기별로 교차해서 이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학생 선택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때부터 선택권을 많이 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요, 저희가 이거를 선택권을 주긴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문학을 보십시오. 문학 아까 수능 출제 과목이었어요. 이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수능을 볼 거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적분 원도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원도 수능 과목입니다. 자, 일단 이거 3개 고르고 나면 벌써 7개 중에 4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 4개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 달렸는데 보통 학생들이 2학년 넘어갈 때쯤에는 이제 진로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편한 말로 이과 문과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과로 갈 거면 좀 사회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과를 가려면 이제 과학 위주로 선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과학 위주로 선택을 한다면 문화생지라고 하는데 문화생지를 다 선택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또 어떤 학생은요 과학 3개, 사회 하나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실제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고등학교도.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3학년 때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3학년 때는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심화 과목들이 많아지고 융합 선택 과목들도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목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고급 과목들은 원래 이제 특수목적고 고등학교 과목인데 일반고나 자율고에서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안 좋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좀 수요가 있어야 편성을 해놓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는 좀 수요가 있어서 편성을 해놨을 뿐이지 이게 모든 학교에 이걸 다 편성해 놓는다?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다 폐강돼 버리거든요. 의미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업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구잡이로 편성해 놓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통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이 학기별 1학년 1학기에 우리 아이가 이 모든 이제 그 과목을 다 이수했을 때 몇 학점을 이수하느냐 29학점이다. 그리고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3학점씩 보통 한 학기 3학점씩 배정이 되고요. 이걸 합치면 이제 32학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합쳐서 192학점. 192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졸업을 못합니다. 유급당하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192학점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학점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잘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기별 이수 과목 수도 다 나와요. 그럼 보시면요 이수 과목 수를 다 합치면은 3학년까지 그러니까 총 6학기를 다니면서 60과목을 이수해요 학생들이.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이수하고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받는 학생들도 대략 56에서 60과목 정도 이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우 이거 얼마나 힘들까. 저희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의 작품 이제 과목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충남고등학교에서 과목 시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중3 학생이지만 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공대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수학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위에 이제 단계별로 마치 이제 보험 이제 저희가 약관 읽어보고 서명하듯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1학년 1학기를 채워볼까 했는데 채울 게 없어요. 다 지정 과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학기로 1학년 2학기를 채워볼까요? 다 지정 과목이었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2학년 1학기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거는 승출제 과목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 보니까 수능 출제 과목을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적분 1을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 꽤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수학이.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기본 소양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사실 전문화된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기본 소양인데 이것조차 이제 이수를 안 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과목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최소한 이 수능 출제 과목들은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 아니면 뭐 살짝 협박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걸 선택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자연공학 계열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 추천이라는 별표가 뜨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가 있는 거는 자연공학 계열 쪽에서 좀 추천하는 과목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과학 과목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뜨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2학기로 넘어가서 수능 출제 과목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자연공학 계열 쪽은요. 이제 우리가 수시가 학생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실 거면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이수하고 와라 했을 때 미적분 2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그러니까 그 공대나 자연과학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이수하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당연히 이과 가면 이수했던 건데 이걸 또 선택으로 학생들에게 맡기다 보니 미적분 1도 선택을 하기 싫었는데 미적분 2는 아이들이 더 하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종합전형을 생각하면은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는 걸 어떻게 좀 가늠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종합전형을 주전형으로 많이 시행하는 대학 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지역 거점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까지 인서울 포함해가지고 이런 대학들은 종합전형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보통 33에서 뭐 한 36% 정도. 예, 전체 입학생 중에 그 정도 비율을 선발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한반 때부터는 교과 전형이 주를 이룹니다. 예신 위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미적분 2를 좀 권장해 주시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선택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했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렇게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도 만약에 이과 학생이라면 좀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저 대학에서 다들 권장하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선택 안 한 게 있으면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뭐 안 했다고. 자, 뭘 안 했을까요? 이걸 안 했구나. 자, 이제 넘어가고, 아이고, 빨리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좀 더우시죠? 예. 에어컨이 9시까지만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설치하진 않았는데 이게 누군가는 사과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왜냐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지?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은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요. 공유. 이게 또 회심의 작품이에요. 이거로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거. 요즘에 아이들 또 인스타로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기능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PC 화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모바일에서 하시면요. 저거 카카오톡 누르면 카카오톡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학생이 이거 선택한 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송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선택한 걸 다 볼 수 있고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한 거를 내가 다시 조정해 볼 수도 있어요. 얘가 제대로 했나 점검을 해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또 체크 해제하고 풀어보고 다시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소통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 요게 회심의 기능인데 요거 코딩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요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 이제 요거 이제 플랫폼 만든 거 기능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슬라이드를 그러면 쭉쭉 넘어가서 이제 네,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이제 과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바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인데요. 다수의 선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선택으로 갈 것인가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의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은 내신을 이제 받기에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계열 적합성을 좀 추구하는 경우죠. 계열 적합성이라는 건요, 내가 특정 과목을 특정 과목이 아니라 특정 이제 모집 단위, 예를 들어서 경영이면 경영에 특화돼서만 생기부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학이나 사회 쪽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럼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인문 사회 계열 쪽에 두루두루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서울대학교나 지역거점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열 적합성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전공만 판 학생이라기보다는 그쪽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이렇게 계열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 많이 선발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이제 소인수 과목을 또 선택할 필요도 있겠죠. 특정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 이런 과목들은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고려를 해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고민됩니다. 나는 점수는 사회가 잘 나오는데 먹고 살려니까 과학을 이제 이과로 가야 된다. 이런 학생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고3 오면은 후회하는 게 문과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쪽에 그 내수생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좀 생각했는데, 내신 그게 뭐냐면 내수생과라고 제가 만든 사자성어인데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수능, 그다음에 생기부, 그다음 과목 선택입니다. 예. 그럼 과목 선택이 제일 덜 중요하냐? 굳이 4개 중에 따지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과목 선택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한 번 선택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기부나 수능은 어떻게든 만회를 할 수 있는데, 과목 선택은 한 번 선택하면 한 학기에서 1년을 가야 되기 보니까 이게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과목 선택.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목 선택을 할 때 이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3 때 후회를 하게 되면 이제 뒤늦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나 이런 쪽에 점수가 잘 나오면 또 사회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대학에서 복수 전공을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대학을 가서 이과 쪽에 있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